최근 들어서 정말 뉴스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잖아요. 네. 공수처 맨날 뉴스에서 많이 보긴 보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 공수처인데,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자, 과거에 검찰에서도 이런 어떤 특수사건, 중대범죄 혹은 대규모 경제사범 이런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들이 있었죠. 그걸 이제 검찰청에서 아예 분리시켜서 새로운 수사처를 만들고 그 수사처에서 그런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저도 한번 뉴스를 봤어요. 최근에 공수처에서 검사 그리고 수사관들을 뽑았거든요. 네네. 근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그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23명을 모집하는데 233명이 지원했대요. 10대 1 경쟁률. 그리고 뭐 4급, 5급, 6급, 7급 다양한 급수의 그런 수사관들도 모집을 했는데 적게는 뭐 1.5대 1이었지만 많게는 거의 2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다수의 변호사분들도 네네. 공수처에 지원한 경우가 있었죠. 네네. 주변에서도 꽤 지원하셨었죠. 네네. 그게 아마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엄청난 화두였잖아요. 공수처가 이제 발족하고 나면 어떤 검찰의 원래 수사하던 그 권력의 일부를 어쨌든 이양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떤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과거 검찰이 했었던 대규모 그런 뭐 경제 사범 사건이랄지 여러 중요 사건들을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수사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사실 어느 조직이나 제도에서 처음 출범했을 때 거기 들어갔을 때 얻는 이득은 생각보다 꽤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게 아직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처음에 제1호 공수처 검사 혹은 제1호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여기에서 어떤 가지게 되는 그 위상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랑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노리고 조금 지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 중에서도 경력검사라고 해서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뒤늦게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경력검사를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만을 담당하는 특수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꿈, 어떤 정의 구현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되게 매력적인 그런 선택지가 됐을 거예요. 네. 공수처 검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까 그런 자부심,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그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볼 점은, 사실 지금 여당이 거대 여당이 된 그런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계속해서 사실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어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소권, 수사권을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그게 전체적인 기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검찰은 기존의 모든 사건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거대 조직이었는데, 자꾸 이제 어떠한 권한을 계속 다른 조직을 설립해서 거기에 사실 이전하고 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걸 보면, 공수처에 대한 어떤 이런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것도 기존 검찰보다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진다면 검찰 조직의 권한은 계속해서 약화될 거고, 사실 그에 대한 어떤 직업적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사실 뜻하는 거기도 하죠. 현재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지금 과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담당했다면은 이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중요 범죄를 제외한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이 사건 저 사건 떼어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또 요즘 뉴스 보면은 수사청이라고 해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구에게 수사권을 주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아직 입법 단계여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모르고, 사실 이거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문제라서 사실상 헌법상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상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좀 손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어쨌든 검찰에 전부 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점차 이송이 되면서 사실 수사청까지 생긴다는 건 사실 검찰을 거의 이제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 외에 대부분의 역할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걸 사실 뜻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네네. 완전한 변화죠. 그리고 만약 이 수사청이 입법안대로 발의안대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사실 우리가 아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 미드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검사처럼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대부분 미드나 어떤 미국 영화에서
면에서 보면 미국이 딱 지금 수사권을 아예 분리시켜서 경찰이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 기소권 그리고 공소 유지하는 역할만 검사한테 맡기고 있는데, 미드나 법정 드라마, 미드를 보면 대부분 거기서 검사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본인이 뭐 현장을 뛴다든지 법인을 취조한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재판 가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 일부 내용에 대한 진술을 뭐 듣는 장면 정도는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경찰이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경찰과 변호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한드들은 많은 경우 검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이 많은 걸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쯤에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뭐 약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 경찰과 검찰의 그런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둘 다 실체적 전 진실을 발견하도록 좀 만들어진 조직,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좀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인 점에서 사실 역량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포함해서 현장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것들은 경찰이 확실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어떤 그 법리적인 그런 해석, 이게 사실은 이후에 재판에 가면 법리 다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 이런 사건들도 단순히 횡령이 아니라 사실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법리적인 해석 측면의 수사는 검찰 부분에 조금 더 뛰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도 한데 약간 분야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은 아무래도 경찰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사건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수한 사건, 뭐 일선 경찰서에 있는 경찰 수사관들이 쉽게 접해보기 힘든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험도 좀 적고 그동안 항상 수사 지휘를 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수사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경찰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한 분야의 수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뭐 특수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되게 잘 해왔는데 그거를 뺏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공익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전체의 수사 역량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왜 검찰이 잘하고 있는 걸 뺏어가냐 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수사청 신설의 반대 논리인 것 같아요. 경찰 수사 사건과 검찰에서의 수사 사건을 경험했을 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은, 경찰 사건 같은 경우 경찰에서의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담당 수사관인지 수사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조직 자체가 워낙 14만 명을 훨씬 넘는 그 대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걸 담당하게 되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명이 넘는 이 경찰 수사관 중에 사실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경험이 적은 수사관, 많은 수사관, 그리고 어떤 수사를 잘하는 수사관, 혹은 어떤 수사는 잘 못하는 수사관, 이런 게 나뉘어질 텐데, 거의 랜덤으로 배정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결론에 있어서 같은 변론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보다 경찰 수사가 예상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만약 수사청이 만약 입안 발의한 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과 같이 좀 어떤 역량을 균일하게, 그리고 그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범죄가 처벌되고 혹은 고소 사건이 처리가 되고 하는 내용들이 국민의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예상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이게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검찰이 과거에는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모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뭐 최근에도 뭐 99만 원 불기소 세트 이런 이야기 나오고, 대중의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이건 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온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지적들, 너무 수사 역량에 대해서 편차가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뼈아플 수 있는 그런 지적들을 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경찰들 같은 경우도 이런 수사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변호사들을 실제로 많이 채용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변호사들도 요즘엔 경찰청에 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경우는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 헌법과 여러 민형사를 비롯한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법적인 그런 사고를 하도록 훈련받은 인재들인데, 그런 법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수사하는데 그걸 활용하면서 어떤 범죄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정 부분의 역량이 그 경우는 사실 담보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경찰청에서도 수사력 향상을 위해서 변호사 출신, 법조
법조인 출신의 경찰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과거 사법시험 시스템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경찰에 채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경정으로 특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2014년부터는 조금 계급을 낮춰서 경감으로 특채를 했었는데, 매년 20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경찰에서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특별한 수사기구를 만든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무려 40명의 그런 변호사를 경찰관으로 특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법률 지식이 많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뭐 매년 20명, 40명씩 특별 채용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좀 특별한 영역, 특수한 분야에 대한 수사를 맡기면은 수사 역량이 많이 강화되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선 수사 부서에 있다기보다는 지능팀 아니면은 뭐 특수수사과 이런 사이버 데서 범죄팀 네, 이런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채용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선 경찰에서도 굉장히 전문 분야를 많이 맡고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일한 이제 불만은 연봉이 그렇죠. 조금 현실적인 문제죠. 네, 현실적으로 이게 법조인으로 사적인 시장에서 그 자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다가 다시 또 국가 공무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그 어떤 공익적인 마인드와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정말 약간 리스펙트, 존중하는 게, 사실 우리가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을 줄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나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에 맞춰서 내 생활이 정해져 있는데, 네, 처음부터 적게 받으면 몰라도 그쵸. 네네. 처음부터 적었으면은 거기에 맞춰 생활하는데, 월급에 따라서 이미 내 생활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내 월급이 반토막 난다, 아니면 뭐 70% 줄어든다, 그런 경우에는 쉽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나이는 더 먹었고 경력은 늘었는데, 근데도 이런 식으로 뭐 경찰, 공무원 특채를 가는 변호사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 어떤 사명감, 아니면은 내가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는 공직에서 근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뭐 동기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이는 먹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는데 근데 월급은 확 줄었으니까 정말 이거는 존중합니다. 네네. 일반 시장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정말 잘 나가시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경찰로 갔을 경우에는 뭐 연봉이 거의 반토막, 한 3분의 1, 네, 그렇게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정말 사명감과 희생정신, 정말 봉사하는 마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경찰을 경험하고 나서 전관 변호사로 다시 개업하는 방법도 당연히 염두에 둘 수 있지만, 네. 하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기에는 네. 월급이 변호사에 비해서는 네. 줄어드는 게 분명하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소명감으로 어떤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경력 검사라든지 공수처 수사관이라든지 공수처 검사, 아니면 경찰관 특채 지원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특채나 사실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로 입사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난이도도 높고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가는 거여서 사실 저는 엄두는 안 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차피 법조인이 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제가 가장 큰 동기는 어쨌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저는 제일 보람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그 정의를 실현한 일 자체는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도움을 필요한 한 사람에게 사실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할 때가 많아요. 변호사 일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제가 고소 대리를 하든 아니면 억울하게 범죄인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변호를 하든 어떤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것보다 제가 훨씬 감정이입을 하면서 한 사람을 좀 인생에 있어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이지원 변호사가 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보람있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변호사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경찰서 갈 일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보면은 평생 한 번쯤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한 번쯤은 생기는데, 그게 진짜 평생 한 번 정도 생길 만한 일인 만큼 그분의 삶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줘가지고 어떤 인생에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라는 거는 되게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그리고 수사청 신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화 어떠셨나요? 네, 뭐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굉장히 많이 논의됐고 사실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텐데 이런 조정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 어떻게 와닿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그런 권력의 배분의 문제보다도 이런 조정안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 또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일반 국민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들도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잘 다듬어져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수사청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도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결론이 나든 저런 결론이 나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수사 역량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입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제도 변천이라든지 우리가 오늘 대화를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그러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뒤늦게라도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 그리고 이지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